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뉴스케이를 보다가 화가 치밀었습니다. 연세대에 우정원이라는 기숙사가 있답니다. 기업이 대학에 기숙사를 짓고 비싼 방값을 받는 소위 민자기숙사와는 달리 부영그룹이 건축비를 규정해서 지은 기숙사입니다. 말하자면 부영그룹이 기부 체납한 거죠, 연세대에. 그게 바로 우정원이라는 기숙사입니다. 그러나 방 하나당 월세가 69만 원이라고 합니다. 민자기숙사 못지않게 비싸고 신촌의 원룸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 달에 대학생이 69만 원 내고 기숙사에 있을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연세대 하면은 대학 적립금이 많이 쌓아놓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이 기업체가 지어서 만든 그 기숙사 기부했겠죠. 거기에 일반 대학가의 원룸들보다도 훨씬 더 비싼 그런 월세를 받아먹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화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사회의 온갖 부조리들, 그야말로 몇몇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다수를 착취하고 피를 빠는 이런 체제들을 고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어제 스웨덴에 사시는 교민분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러 조합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분 얘기가 그랬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30%에서 70% 사이인데요. 70%, 한 30% 정도 되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월급쟁이의 한 반수고요. 나머지 반이 30% 이상을 내는데, 아주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69%, 70%까지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노후에 자기가 낸 세금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별로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스웨덴도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고 하나씩 바꾼 결과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씩 바뀐 건 분명하고요. 그러한 역량들이 5년, 10년, 15년 축적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비록 출발은 불공평했지만은 그러나 그 출발선상에서 주어진 기회는 평등한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칭 보수라는 수구 언론들도 전부 검찰의 그야말로 개 같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박지만 비서만 밝혀내고 문 닫은 청와대 문건 수사라는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던 대로 결론이 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더불어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조사에 거친 것이 수긍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속실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힘을 실어준 것이 결국은 정윤회 문건 사태를 촉발한 한 요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잔심부름 정도를 시켰다고 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파행의 인사로 문제가 될 때마다 3인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을 쇄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라고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술 더 뜹니다. 검찰의 정윤회 문건은 허위 라는 수사 결과 발표 때문에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의 위상은 땅바닥까지 추락했다. 검찰 결론대로라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에 꼭 필요한 고급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루머를 공식 기록물로 해서 그런 쓰레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해야 할 비서관과 행정관이 대통령 남동생에게 그날로 국가기밀 문건들을 건네준 사실도 확인이 됐다. 비서실장은 기밀문서가 청와대 밖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막지 못했고 미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대통령 동생의 전화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 측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 청와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은 놀랐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제가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은 특히 보수를 자임하는 대한민국의 세력들은 그 내부를 파보면은 실력 없기로 정말 그 행편무인 지경입니다. 그런 인간일수록 스펙 따지고 학력 따지고 자격증 따집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소개합니다. 의혹과 불신만 키운 검찰의 청와대 문건 수사. 검찰은 어제 비선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자작극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에 개입한다는 청와대 보고서와 정 씨가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언론 보도 및 문건이 모두 박 전 행정관이 날조한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포함한 청와대 문건들을 외부로 빼돌리거나 박지만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박 전 행정관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청와대 내부 권력투쟁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지만 씨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고 검찰 쪽은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사건 초기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건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한 대로 검찰도 사실무근의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건 유출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의 단죄 그대로 검찰 역시 권력투쟁 때문에 나라를 뒤흔든 이번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정윤회 씨와 측근비서 3인방은 엄중한 조사도 없이 처벌과 문책을 면하였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 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행사 절차와 법률 용어만 더딥힌 것처럼 일치했고 권력의 이해에 짜맞춘 듯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러니 누가 검찰 수사를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검찰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처음부터 정해놓은 듯했다. 문건의 유출 경위에는 수사력을 집중해 바닥까지 긁어 혐의를 찾으려 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건 내용의 진위에는
애써 눈을 돌리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압수수색의 통신자료까지 살펴 십상시 회동의 진위를 가렸다지만 정 씨와 대통령 측근 비서 3인방의 인사전횡 등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인지는 아예 수사 대상에도 넣지 않았다고 한다.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도 핵심 관련자들의 아니라는 해명만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한 발짝도 더 나가려 하지 않았다. 강제 수사도 없었다. 그러고선 십상시 회합이 없으니 국정개입도 사실무근일 것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추정해 면죄부를 줬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정말 쪽팔릴 겁니다. 한마디로. 뭐 대통령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진짜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솔직한 신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가지고 승진하고 출세한다면야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검찰에서는 인사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면서요.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같은 검찰들의 수사 서둘러 마무리됐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부터 악의가 맞지 않은 것 여럿입니다. 검찰과 경찰 출신인 청와대 직원들이 사실을 날조하면서까지 허위 문건을 만들고 밖으로 유출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 왜 그들이 그렇게 했겠는가? 설사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서 치더라도 왜 그놈들이 그런 허위 문건을 만들어서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무리수를 뒀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권력투쟁 때문이라지만 어떤 권력을 위한 것인지 검찰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권력투쟁이라면 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투쟁인지 아니면 김기춘과 정윤회의 권력투쟁인지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계의 의혹을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인데도 검찰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할지 정말 궁금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말이 사실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특검들, 특히 대한민국 보수들이 심석단지처럼 모시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의혹이 명백할 경우에는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문건 유출에 연루됐다는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났으니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선과 측근으로 얽힌 청와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 결과로 인해서 정윤회와 비선 3인방은 보다 더 확고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면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훨씬 더 확고하게 신뢰했습니다. 얘들 내 잔심부름 하는 사람이 불과한데 걔들이 무슨 비선농단을 해? 라고 함으로써 죄는 없어지고 권력은 더 강해진 겁니다. 이제 이 세 사람 그리고 정윤한테만 줄 서면 이거 확실하구나 라는 극악꾼들에게 확신을 줬을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도저히 믿기 힘든 마당에 더 큰 의심과 의혹을 키우기 전에 특검과 국정조사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약한 야당, 시원찮은 야당, 그리고 박근혜 말이라면 벌벌벌 뜨는 새누리당의 분위기로 볼 때 과연 특검과 국정조사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시 되는 상황입니다. 한심한 정권이지만 더 한심한 건 야당이죠. 야당의 28 전당대회 과연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충남 홍성군 인간적으로님, 그리고 라디오 키드님, 경남 사천시 사남면의 좋은 이하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실적금 납부도 하셔서 진정한 조합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원동의 퍼니님, 어제 소개해드린 분인데, 서울 종로구 콘팔레스 뷰의 광화문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시흥시의 현뚱일님, 그리고 경기 광명시의 케빈 류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양이조아님 역시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해 주셨습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크레오라님,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 납입해 주셨네요. 그리고 갈가리우스님, 정의가 물처럼님, 조합원만 가입하셨습니다. 출자금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파랑손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김엄마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닉네임을 김엄마라고 쓰신 걸 보니까 이분은 불금쇼 듣고 가입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헬리코박트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이투짱님, 조합원 가입만 해주셨습니다. 출자금 납입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인상되니까 대통령도 월급이 올랐는데요. 연봉으로 따지니까 864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864만 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얘기하고 할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이 월급 갖고 살겠습니까? 돈 많으신 분인데. 그러나 그 864만 원, 시간제 급여 노동자들에게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고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월급을 올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 월급 더 올리셔야죠. 오히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나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연봉만 챙기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행패에 대해서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IMPT가 자식 없는 대통령은 연봉 2억이 넘는데 왜 부모들 경상남도의 부모들, 홍준표 뽑은 부모들 돈 많이 들게 됐습니다. IMPT의 글 들어보시죠. 2015년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글을 불과 몇 주 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 월급은 안 올랐지만 대통령 연봉은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864만 원이 인상된 2억 504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공무원 급여 3.8% 인상 때문에 대통령 연봉도 올랐지만 인상폭이 꽤 큽니다. 대통령 연봉은 2014년에는 1억 9,640만 4천 원으로 2013년 1억 9,255만 3천 원보다 385만 원 인상됐지만 2015년에는 2배가 넘는 864만 원이나 더 받습니다. 아무리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른다고 하지만 거의 시간제 급여자의 연봉만큼 오른 셈입니다. 대통령이야 연봉이 올라 기분 좋을지 몰라도 연초부터 경남 지역 학부모들은 작년에는 내지 않았던 돈, 급식비를 내야만 합니다. 이유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새학기부터는 급식비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 경남 지역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에 한 끼에 평균 2,378원씩 매월 45,188원씩 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곳은 급식비가 오르기 때문에 연간 58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중학생도 51,490원씩 평균 51만 원을, 고등학생은 많게는 연간 68만 원까지 급식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면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급식비 부담이 학부모에게도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연간 100만 원, 200만 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라면 2015년부터는 매년 110만 원의 급식비를 내야 합니다. 만약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200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하루 1식이 아니라 하루 2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유학 온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하루 3식을 해서 급식비만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기숙사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가 2명이라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단순한 급식비로만 내야 합니다. 학비가 아니라 급식비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법원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님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옷에 학비에 의료비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혜택은 점점 더 줄어만 갑니다. 연말정산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서 2013년까지 있었던 이른바 다자녀 추가 공제가 애들을 많이 낳으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이 제도가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폐지됩니다. 왜 다자녀 추가 공제가 생겼느냐? 하도 애들을 안 낳으니까 애 많이 낳으면 혜택을 더 주자는 취지에서 생겼는데 이거 싹 없애버렸습니다. 자녀 2명까지는 100만 원의 초과 한 명당 200만 원까지 공제됐던 다자녀 추가 공제는 그나마 부모들의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이었는데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시죠? 연봉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난 금액만큼 소득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뭐 기초공제, 무슨 공제, 뭐 보험 들어가면 뭐 공제 하는데 다자녀 공제도 꽤 큽니다. 애들 2명이면 한 200만 원 공제되면요. 그야말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 싹 없애버린 겁니다. 자녀 공제도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소득 공제에서 자녀 한 명당 15만 원, 초과 1명당 20만 원의 세액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100만 원, 200만 원 기초 공제를 해서 그만큼 세금을 까주는 게 아니라 아예 세액에서 그만큼 까주는 거죠. 이게 연봉 3천만 원 정도에서는 사실 쌤쌤인데 그보다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은 손해입니다. 100만 원 공제됐던 표준공제 역시 연 12만 원 세액공제로 바뀌고 월세의 소득공제도 월세액의 60%의 소득공제에서 월세액의 10% 세액공제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인데요. 월세를 살면은 낸 월세만큼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월세액의 60%까지 봐줬는데요. 지금 월세액의 10%로 6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서민들이에요. 결국은 이번 달라진 세액공제 제도를 보면은 그야말로 가난한 서민들의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빨 수 있을 것인지 그야말로 대가리에 대가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제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담배값을 올리고 심지어는 소주값을 올리려는 이런 시도들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봉 3천만 원 미만 급여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적립식펀드 등의 공제 혜택만 늘어난 모습을 보면은 매달 돈이 없어 쪼들리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적립식펀드를 공제한다는 건요.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가는 내용이고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아니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펀드에 들어갑니까? 펀드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행편되는 사람이고 중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중상류층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을 뺏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강조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물가는 오르고 아이들 학비며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식도 없고 키우지도 않는 박근혜 대통령은 864만 원이 인상된 연봉 2억에 매월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13만 원이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월 5만 원씩 내야 하는 급식비 통지서를 받는 순간 앞이 캄캄해집니다. 자신이 약속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최소한 올해 인상분인 864만 원이라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보내서 다만 몇 사람의 아이라도 급식비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왜 부모들이 굳이 이렇게 투표해서 고생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상남도 유권자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어려움은 없애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그게 뭔 떡이요? 포퓰리즘은 뭐하는 떡이요? 라고 생각했던 분들 이제 올해부터는 급식비 부담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고등학생 아이들 기숙사에 보내면은 연간 400만 원 정도, 매달 40만 원 정도 까일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 자업자득인 거죠. 왜 투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는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선왕.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면은 야당이 결코 그렇게 힘없는 야당일 수가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 의석 120석 가지고요 할 소리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김한길의 이 체제 정말 야당을 그야말로 나락속으로 빠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원 혹은 문재인 이런 의원들이 나와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물론 의원들 자체가 더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요. 지역이 호남이라서 아니면 야당시가 강한 지역이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했을 뿐이지 그들의 은행을 보면은 새누리당 가서 국회의원 해도 뭐 찜쪄 먹을 만한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에서 김종구 논설위원이 잊혀진 야당이 더 불쌍하다라고 했는데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잊혀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여성 화가 마리 로랑생의 시는 번역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의역된 경우다. 흔히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라고들 말하지만 실제 이 시의 원문에는 여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그래서 죽음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짐이다. 세상의 모든 잊혀진 것은 슬프다. 특히 정치에서 더 그렇습니다. 뭐 정치와 유사한 게 연예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잊혀지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작 스캔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죠. 요즘 야당을 볼 때마다 이 시가 자주 떠오르는 것은 잊혀진 만큼 지금의 야당 처지를 적절히 묘사하는 단어도 없다는 생각에 쓰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끼리 싸움이 가열되고 있지만 대다수 유권자한테는 관심 영역 밖의 일입니다. 물론 유권자들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욕하고요.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손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질타해야만이 그렇게 해서 그 정당을 진정한 시민들의 정당으로 바꿔야만이 그나마 살림살이 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이 잊혀진 여인이라는 시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야당은 권태로운 야당, 슬픔에 젖은 야당, 병을 앓는 야당, 버림받은 야당, 쫓겨난 야당, 죽은 야당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의 뇌리에서 아스라이 잊혀져가는 야당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당명 개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것이 그나마 야당을 망각의 늪에서 끌어낸 성과라고나 할까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존재감 없는 야당, 저항은 하지만 결코 위협이 되지는 못하는 야당은 권력의 최대 응원자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8대1이라는 비상식적 표차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도, 검찰이 비선 세력 국정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아무도 믿지 않는 수사 결과를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존재가 미미한 야당이 있기에 가능하다. 존재감 미미한 야당에는 언론들의 책임도 큽니다. 뭐 조중동이 씹는 것 아니면은 야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일부러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야당이 커지고 힘이 세어지면은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고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면은 조중동의 이익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언론들은 뭐합니까? 물론 그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잊혀진 야당이라고 비아냥이나 날린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언론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든 대의민주체제는 좋든 싫든 선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들끓어도 야당이 선거에서 정권의 실정을 정당화해주는 추인기구 노릇만 하는 현실 앞에서는 모든 게 허망해집니다. 그것은 단지 야당의 패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냉소주의와 허무주의를 부추기면서 진보개혁 세력 전체의 사기자와 침체라는 악순환을 동반합니다.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민주주의 압살에 대한 정치적 추인의 대문밖으로 끝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존재감 없는 야당의 위상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신당과 지지율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신당 태동 움직임은 그 자체가 수명을 다한 야당의 참담한 현주소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지도력을 회복하고 지지율이 되살아나 수권 정당으로 환생할 것으로 믿을 사람은 없다. 오히려 전당대회 뒤가 더 걱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당이 야권의 희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희망이었다고요?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양부터도 의심스럽습니다. 기존 야당에 대한 환멸감에 의존하는 신당은 출발부터 한계를 지닙니다. 신당 출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야권 분열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의 야당은 소생의 기미 보이지 않고 새로운 야당은 분열의 씨앗이 되는 상황, 여기에 지금의 야권, 나아가 한국민주주의가 당면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어쩌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열로 비칠지라도 나중에는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수순을 밟으려면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통과 의례일지도 모릅니다. 김종구 논설위원처럼 이런 식의 비아냥과 냉소가 오히려 야권의 참담한 행세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이런 식의 냉소적인 평론가들이 야당의 추락을 더 강하게 추락하는데 입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야권에 대해서는 사실 더 해줄 말도 마땅히 없다. 다만 야당은 우선 자신들의 보잘것없음, 너나 할 것 없이 잊혀진 존재라는 서글픈 현실부터 직시했으면 한다. 야당 안에서 이름께나 있는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걸출한 준마가 아니라 조랑말에 불과함을 인정했으면 한다. 자신의 욕망 안에서 민심을 읽는 한 패배는 계속된다. 야당의 주류화란 원대한 목표를 접고 고작 야당 대 주류화나 쫓는 한심한 자세로는 영원히 그 모양 그 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를 보듬고 현재의 정당 틀을 넘어서는 대담한 활로를 모색하는 역전의 발상도 이런 처연한 인식에서부터 비로소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김종구 논술위원의 주장에 가장 걸맞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지금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낙선될지도 모르는 그런 야당의 주류화를 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신문에 논설을 지내는 사람도 문재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큰 비극인지도 모릅니다. 마리 로랑생의 시의 원제는 진정제입니다. 온갖 불행을 겪은 이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고통을 가라앉히는 진정제라는 의미인가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경우도 잊혀진 존재로 그저 부스러기 권력이 안주하며 살아가면 그럭저럭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당에 대한 진정제가 될지언정 고통받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정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을미년새의 문제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며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언론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야말로 무능하다고 외면하고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